자, 7장 3절은 싱글샷 탐지기입니다. 우리가 7장 2절에서는 RCNN과 같이 다단계 탐지기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다단계 분류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RCNN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싱글샷 탐지기의 또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싱글샷 탐지기.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제 SSD라고 불리워지는 싱글샷 디텍터의 줄임말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 싱글샷 탐지기는요, 2016년도에 웨일리우의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고요. 그 논문에 의하면 파스칼 VOC 데이터셋과 MS 코코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처리 속도가 59fps 그리고 정확도는 74%의 성능을 보였고 속도와 성능 모두 그 당시 2016년도 당시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와 성능을 그러니까 그 처리 속도와 성능을 모두 다 잡은 검출기라는 게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싱글샷 탐지기의 그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이 RCNN과 그 변종은 다단계 탐지기였죠. 왜 다단계 탐지기냐면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지만 이미지 내에서 오브젝트가 존재할 것 같은 물체 여기 그 오브젝트니스 스코어의 지역, 요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요 안에 분류 카테고리는 몇이고 경계 바운딩 박스는 위치가 어디고 라고 하는 걸 맞추게 되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오브젝트니스 즉 ROI라고 불리워지는 영역들을 추출하는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1스테이지, 2스테이지라고 해서 다단계 탐지기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었죠. 자, 경계 박스 내 영역의 물체 존재 확신도를 예측한 다음 이 경계 박스를 분류기에 넘겨서 물체 클래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함.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싱글샷 탐지기인 SSD나 욜로 같은 단일 단계 탐지기는요. 합성곱에서 위치와 클래스를 한 번에 예측하기 때문에 이름도 그에 맞게 싱글샷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체 존재 확신도를 예측한 다음 분류기에 물체를 넘기느냐 아니면 합성곱에서 바로 위치와 클래스를 한 번에 예측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자, 물체 존재 확신도는 정답과 경계 박스의 중첩률을 계산해서 예측하고 경계 박스가 정답과 완전히 일치하면 물체 존재 확신도가 1, 두 박스가 완전히 겹치지 않으면 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체 존재 확신도는 0.5가 인계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었고 즉 물체 존재 확신도가 50% 이상이면 해당 영역에 물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 예측 결과를 채용하지만 50% 이하면 그 예측 결과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인계치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 동일하게 그 다단계 탐지기나 혹은 요 단일 단계 탐지기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싱글샷 탐지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싱글샷 탐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탐지기의 속도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오브젝트 디텍터가 얼마나 빠르게 동작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당 프레임이라고 불리워지는 FPS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서두에서도 설명했듯이 탐지 속도를 측정하는
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초당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패스터 RCNN, 즉 RCNN 변형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한되어 있던 패스터 RCNN 처리 속도는 7fps입니다. 굉장히 느리네요. 1초에 7장의 영상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탐지 처리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를 개선해서 전체 속도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정확도를 일부 희생하는 방법 이외에는 눈에 띄는 속도 개선이 불가능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연산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은 항상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지요. 근데 이제 그 RCNN 변종들은 요 두 가지를 모두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SSD와 같은 싱글샷 탐지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요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본 슬라이드에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SSD 300은 59fps 속도에 74.3%의 정확도를 달성했고요. SSD 512는 22fps 속도로 76.8을 달성했습니다. 보면 요 뒤에 붙어있는 300과 512라고 하는 뜻이 궁금할 텐데요. 싱글샷 디텍터의 이름 SSD인데 입력 이미지 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SSD 300은 300x300을 입력, 즉 신경망 인풋으로 넣었다는 의미이고 SSD 512는 512x 512 영상을 입력으로 넣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SSD의 그 추상적 구조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SSD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SSD는 피드포워드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엔드투엔드 러닝을 한 방에 한다는 거죠. 여러 개의 고정 크기 경계 박스를 생성하고 앵커 박스라고 하는 프리디파인드 된 앵커 박스가 있는데 그게 고정 크기네요. 각 박스에 클래스별 물체 존재 확신도를 부여한 다음 비최대 억제 알고리즘인 NMS를 통해서 최적 탐지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제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NMS를 통해서 경계박스 하나만 날린다거나 특징 매물 추출하기 위한 기본 신경망으로 기존의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그 분류기 부분을 제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공통점인데요. 지금 다중 스케일 특징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싱글샷 탐지기 부분이 나오면서 처음 등장한 부분 말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요 다중 스케일 특징층 덕분에 영상 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잡힌 물체와 작게 잡힌 물체를 모두 다 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사진을 착각 찍었을 때 사람이 엄청 크게 잡혔어요. 그 뒤에는 사람이 되게 작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고정 크기 경계 박스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요 앵커 박스에 요 뒤에 있는 작은 사람은 들어오는데 요 사람은 이 앵커 박스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까이 잡혀있는 사람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그 단점이 존재하는데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중 스케일 특징층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요소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SD 추상적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아래와 같이 SSD 300 보면 300x300 입력 영상을 넣고 있으니까 여기는 SSD 300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 패스트 NMS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피처를 모두 다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중 스케일 특징층입니다. 즉, 요 38 x 38 x 512, 19 x 19 1024, 5 x 5 256, 1 x 1 256 이런 곳들이 각각 영상을 바라보는 스케일이 달라요. 네, 이렇게 앞쪽에 있는 합성곡 신경망일수록 작은 물체를 보고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하이레벨 피처 쪽은 큰 영상 내에 큰 물체를 잡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각각에 보면 스케일이 다 다른데 각각의 스케일이 다른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컴캣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중 스케일 특징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지금 다중 스케일층 때문에 먼저 이 그림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SSD 모델은 뭐 4x 여기 이게 지금 컨볼루션 4x3 혹은 컨볼루션 7번째 층 요거겠죠? 그리고 8-2 이게 지금 8-2일 겁니다. 이게 9-2, 10-2, 11-2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7 아이고 이게 에버리지 플레이인데 그림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교수님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들 필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취하는 부분도 기억을 했으면 좋아요. 여기 38 x 38, 19 x 19, 10 x 10, 5 x 5, 3 x 3, 1 x 1 이렇게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SSD의 추상적 구조까지를 지금 알아보았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컨캐트네이티드 하는 부분이 총 8732건이 탐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경계박스 이제 NMS를 통해서 물체 하나에 탐지 한 건만 남기는 것으로 이 SSD가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8732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이냐? 앞쪽 그림에서도 그게 있을 텐데 아직 그림이 없네요.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클래스당 8732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건데 저 8732건이 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밑으로 합쳐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4x3에서가 이렇게 5776, 컴부 7이 2166, 8-2가 600, 9-2가 150, 컴부 10-2가 36, 컴부 11-2가 4예요. 보면 요 38x38이 요 필터 요 크기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4가 각 위치마다의 그 앵커 박스, 프리디파인드 앵커 박스가 약간 상이해요. 근데 컴부 4-3은 박스 4개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4. 그리고 19x 19인 컴부 7은 6개 박스를 정의하기 때문에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사전 정의되어 있는 앵커 박스만큼 요 곱하고 요거는 이제 커널의 크기죠. 그래서 다 구한 다음에 이거 싹 더하면 8732개가 나와요. 아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교수님이 쓰다 말았었는데 여기가 1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10-2, 여기가 9-2, 여기 8-2, 여기 7, 그렇죠. 여기 4-3이와 컴부. 그리고 이들 경계 박스를 그대로 출력하면 8732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NMS를 통과시켜서 좀 이 경계 박스 수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8732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욜로는요, 상대적으로 엄청 적죠. 98개만 경계 박스로 출력을 클래스당, 중요한 게 클래스당 8732개예요. 욜로는 클래스당 98개의 요 경계 박스를 내놓는다 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숫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싱글샷 탐지기의 예측 결과는 어떤 모양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신경망은 다음 같은 값을 예측해냅니다. 경계 박스를 결정하는 4개의 위치값, 그리고 물체 존재 확신도를 의미하는 변수 하나, 그리고 각 클래스의 확률을 나타내는 값. 만약 클래스가 4개면 C1일 확률 몇, C2일 확률 몇, C3일 확률 몇, C4일 확률 몇, 이렇게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예측 결과는 O 더하기 C개의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셔도 좀 더 어떤 경계 박스 하나가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총 O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SD 신경망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SSD, 싱글샷 디텍터라고 불리워지는 SSD 신경망 구조에서 그 앞부분 있잖아요. 컴부 4-3까지를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VGG16 신경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VGG16 신경망을 기본 신경망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분류기 부분을 뜯고 분류기에 해당하는 전결합층을 제거를 하고 그 VGG16의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에 보조 합성 곱층을 추가해서 그 SSD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VGG16 신경망은 이 VGG16이 이 SSD의 기본 신경망으로 채택이 된 이유는 고해상도 이미지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다양한 문제에서 전이학습으로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VGG16이 말고 이 기본 신경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백본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여기 보시면 VGG19나 레즈넷으로 대체하더라도 요 VGG16을 이런 녀석들로 대체하더라도 늘어난 층수로 인해 속도나 정확도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동작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논문에 써 있습니다. 즉 VGG16을 VGG19나 레즈넷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VGG19와 레즈넷이 무겁다 보니까 속도나 혹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드랍이 있을 수 있지만 호환성 문제나 동작에 이상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SSD의 기본 신경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데요. 자, 이게 그림이 요렇게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요 앞부분이 VGG16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요 아키텍처 그림을 좀 더 테이블로 명확하게 숫자로 써보면 요와 같고요. 지금 요 부분이 기본 신경망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래시파이어 부분에 해당하는 FC 레이어 단이고요. 요 뒷단이 이제 여기 엑스트라 피처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다중 스케일 층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 신경망을 좀 들여다볼 때 결국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컴부 4-3을 내리고 그리고 컴부 7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 밑으로 내린다는 표현이 NMS층으로 내리는 이 방향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8,
10-2, 9-2, 10-2, 11-2 이렇게 지금 총 뽑고 요 뽑은 쭉 밑으로 내린 다운스트림을 내린 그 브랜치에 3바 이상 컨부 태워서 로컬라이제이션과 컨피던스를 구한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3바 이상 컨볼루션을 모두 다 통과시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신경망의 예측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기본 신경망의 예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SSD에서는 RCNN의 앵커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격자가 있습니다. 이 격자점을 프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각 격자점마다 해당 앵커를 중심으로 하는 경계박스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프리디파인드 되어 있는 앵커박스를 요 격자점 위에다가 씌우는 거죠. SSD에서 이들 격자점은 프라이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SSD에서 각 경계박스를 별도의 이미지로 간주를 하고요. 경계박스마다 이 경계박스 안에 보트가 있는가, 즉 이 경계박스 안에서 보트의 특징을 뽑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계박스 안에서 보트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박스의 예측 좌표와 사물 분류 결과를 NMS층으로 보내게 되고 이 NMS층은 정답과 중첩률이 가장 높은 경계박스만 남기고 다른 경계박스를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싱글샷 탐지기의 기본 신경망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구성 요소 중에 또 하나인 다중 스케일 특징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걸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중 스케일 특징층은 기본 신경망 뒤로 이어지는 일련의 합성곰층을 뜻합니다. 어느 부분이냐? 여기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기본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엑스트라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신경망 뒤로 이어지는 일련의 합성곱층을 다중 스케일 특징층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곱 필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배치되어서 다양한 배율로 예측 및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SSD의 다중 스케일 특징층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배율로 예측 및 탐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중 스케일 탐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 그림으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앵커박스라고 하는 녀석은 좀 크기가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엄청 넓은 영역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녹색과 같이 멀리 떨어진 말은 앵커박스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탐지되기가 쉬운데 요렇게 큰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말은 기본 신경망에서 탐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앵커박스, 요게 지금 빨간 점선 부분이 앵커박스인데 이 앵커박스가 말 전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중 스케일 탐지 기법을 통해서 비록 가까운 말이지만 설계된 앵커박스의 크기 안쪽으로 저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 스케일 탐지를 계속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미지에 서로 다른 배율로 들어가는 물체를 처리하려면 아까 서로 다른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다른 배율로 들어있는 물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물체들을 처리하려면 이미지를 서로 다른 크기로 전처리하고 그 결과를 합쳐서 처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미지를 서로 다른 크기로 전처리를 한다는 말은 리사이즈를 한다든 어쨌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은 유사한 기능,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트릭을 쓰겠죠. 자,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합성곱 필터 크기를 달리한
여러 개의 합성 곱측을 사용하면 한 신경망 안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러 배율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전체 신경망에서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같은 영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은 8x8 피처 맵이고 어디는 4x4 피처 맵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요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 배경 영역이 3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3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3x3 경계 박스 혹은 앵커 박스이다 하더라도 8x8 피처맵과 4x4 피처맵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전체의 리셉티브 필드에 해당하는 영역, 그 이미지 내에서 그 대상 물체가 차지하는 영역은 요 4x4 피처가 8x8보다 큰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실제로 이미지를 서로 다른 크기로 전처리하지 않고 피처 레벨에서 이렇게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중 스케일 탐지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중 스케일 탐지는 여기 CNN은 점진적으로 이미지 크기를 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 영상이 들어가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속 태워도 이미지 크기는 줄어들지만 이미지 크기도 줄이고 특징 맵의 크기도 함께 감소한다라는 것이 이제 자세한 그 설명이고, 이렇게 줄어든 특징 맵을 큰 크기의 물체를 탐지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의 그림에 해당이 돼요. 사실 이 그림 자체만 놓고 보면 다중 스케일 특징층은 입력 이미지 크기를 축소해서 서로 다른 크기로 나타난 대상을 탐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앞에 있는 영상과 이 영상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입력 영상을 크기를 작게 줄여서 앵커 박스 내로 요 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사이징 하는 것 자체도 다중 스케일 탐지를 통한 큰 물체 탐지 기법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지는 않고 요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 CNN 합성 곱층을 여러 층을 쌓은 거죠. 왜냐면 요 여러 층을 쌓았을 때 여기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요 피처 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 계산했을 때 넓은 영역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바로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모두 다 고려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결국 이게 시각화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CNN으로 다중 스케일 탐지를 구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중 스케일 특징 맵을 사용을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정확도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점점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합성 곱층을 계속 추가해요. 여기 있다. 기본 신경망 뒤로 이어지는 일련의 합성 곱층.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 곱층을 점점 추가를 하면서 성능을 보니까 62.4에서 74.6까지 성능이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SSD 연구진은요, 사실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요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부분 6개의 합성 곱층을 추가했는데 이 층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컨볼루션 6인데 이 컨볼루션 6의 커널 크기가 지금 보면 3x3이고 컨보 7의 커널 크기가 1x1로 서로 독립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뒤에 여기 8부터 9, 10, 11까지는 각각 커널이 1x1 혹은 3x3인 두 개의 합성 곱층이 합쳐져서 구성된 블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바 1, 3바 2, 3, 1바 1, 3바 2, 3, 1바 1, 3바 2, 3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합성곡층이 합쳐져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SSD에는 팽창 합성곱이라 불리워지는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에는 새로운 파라미터인 팽창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률이라는 것이 커널과 대상 이미지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팽창률이 2인 경우에 3x3 커널은 5x5 커널에서 9개의 파라미터만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만 사용을 해가지고 비록 이게 3x3이지만 마치 5x5를 보고 있는 듯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 행과 열을 하나씩 걸러 제거한 5x5 커널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는 거니까요. 네. 이게 팽창률이 2인 경우입니다. 자, 또 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이 같은 계산 비용으로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 감수 영역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계산 비용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실시간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합성곱 연산을 여러 번 적용하거나 큰 커널을 적용할 계산 자원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넓은 범위의 감수 영역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실제 코드로 구현했을 때 팽창률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SSD 내에서의 NMS 부분인데요. 사실 NMS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추론 시점에 SSD의 순방향 계산에서 생성되는 많은 수의 경계 박스는 대부분 NMS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제됩니다. 네, 그렇죠. 확신도 손실이 부여되었거나 중첩률이 임계값보다 낮은 경계 박스는 폐기하고 상위 n개만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측만 결과로 출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NMS가 어떤 방식으로 경계 박스를 배제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순서를 써 놓은 것이고요. 한 번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